안녕하십니까. 세금제도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그때 했던 것 중에서 좀 빠진 게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외국인에게 이제 임시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하는 그런 방법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임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써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좀 모순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세금 제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는 10%를 임시 체크카드를 외국인이 쓰면 10%를 받지만, 임시 체크카드를 내가 미국 갔으면 거기서는 세금이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좀 모순이 있어요. 우리만의 시스템을 미국이 받아들인다는 가능성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걸 임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어도 또 거기서 어떻게 세금이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결국 결론은 이제 돌아가서 조금 잘못됐는데, 이제 외국 갈 때 현금을 원화로 달러로 바꿔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인출해서 가다니, 인출할 때 20%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거는 원화 인출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달러로 인출해서 달러를 써버리죠. 국내에서 원화가 퇴출됩니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경우인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갈 때는 달러를.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통장 하나 개설하는 거 어렵지 않죠. 미국에 통장 하나 개설해서, 나도 미국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미국에 안 가고도. 아마존닷컴 책 올리고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이 통장에서 통장으로 보내면 되죠. 거기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 통장에 연계된 카드를 쓰든지. 그러면 세금이 안 붙어야 되죠. 왜냐하면 나의 통장으로 갈 때는 세금이 안 붙기로 했잖아요. 이러면 이제 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을 할 때는 나에서 나로 보내나 나에서 타인으로 보내나 무조건 10%의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금처럼 내가 내 통장을 만들어 놓고 여행 갈 때 송금해 놓고 그냥 돈은 송금했는데 내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왔으니까 세금을 안 물려야죠. 거기 쓰고 오면 이 사람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자녀가 유학을 갔어요. 자녀 통장을 가지고 가서 자녀가 통장을 만들어서 유학을 갔어요. 거기 통장 만들었겠죠. 내가 유학 자금을 보내면 내가 나에서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거니까 10% 세금이 붙죠. 근데 만약 아까처럼 아들이 아버지 통장을 가지고 미국에서 쓴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나에서 나로 보내니까 세금이 안 붙죠. 아들은 한테 보내는 유학자금 이제 세금이 전혀 안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내 통장 이체는 세금이 안 붙지만 내 통장 타인 통장은 10% 세금을 붙이고 해외 송금은 무조건 내 통장이어도 10% 세금을 붙인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도 동일하게 해야죠.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서 일합니다. 자기 나라 갈 때 돈 싸질머지고 갈 수도 있지만 송금할 수도 있어요. 싸질머지고 가면은 은행 가서 달러를 인출하겠죠. 그때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야 되죠. 왜? 실제 돈을 인출했으니까. 원이든 달러든. 내가 미국 갈 때 달러 인출할 때 20% 세금 내기로 했잖아요. 내 얘기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가 달러 인출하는 경우 면제? 말이 안 되죠. 그럼 전부 다 외국인 명의를 도용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송금할 때도 10% 세금을 붙여야죠. 내 통장으로 보내든 자기 원래 있던 통장으로 보내든 가족 통장으로 보내든. 안 그러면은 외국인 통장을 도용해서 내 세금을 아무도 안 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들도 송금할 때는 무조건 10% 세금을 붙여야 이제 말이 되죠. 안 그러면 외국인 명의 도용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나라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국내 송금만 얘기했었는데 해외 송금까지 마저 얘기합니다. 해외 송금은 내 통장이든 타인 통장이든 관계없이 10% 세금을 붙여야 된다. 외국인도 예외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 갈 때는 20% 세금을 달러 인출할 때는 20% 세금을 물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개인이 세금을 내는 경우,
개인이 세금 내는 경우, 개인은 돈을 지출할 때 세금을 내죠. 써볼까요? 지출. 지출할 때 세금을 냅니다. 지출할 때 카드를 쓰거나 뭐 현금을 인출하거나 혹은 계좌 이체를 하겠죠. 카드 할 때는 10% 세금 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인출할 때 20%, 계좌 이체하면 10%. 개인은 간단하죠. 이렇게만 세금을 내면 되고. 개인이 독특한 경우가 이제 주식의 경우인데, 주식을 일단 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돈과 똑같다, 돈이라고. 그러면 주식을 살 때, 내가 이제 가령 A은행에서 B라는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내 이름이죠. 내가 돈을 일단 보냅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럼 내 통장이니까 세금이 안 붙죠. 내가 B 증권사의 계좌에 있는 내 돈 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주식이 돈이기 때문에 돈과 돈을 바꿀 때는 환전하는 거 똑같죠. 세금이 안 붙죠. 안 붙어요. 내가 주식을 팔았어요. 팔아서 또 환전이죠. 세금이 안 붙어요. 내가 그 주식 계좌에서 B 증권사의 주식 계좌에서 A은행의 내 계좌로 또 돈을 다시 뺐습니다. 세금이 안 붙죠. 내 계좌의 죄니까. 내가 내 계좌에서 내가 돈을 써요. 그때 세금이 붙죠. 만약 그리고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지금도 주식을 타인 계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면 뭐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군요. 내가 주식을 내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뭐 경영권도 있고 뭐 내 재산 주고 싶어서. 그러면 주식은 돈이니까 돈이 내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가니까 10% 세금이 붙죠.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전부 폐지했다고 가정하고 주식을 내가 자녀에게 뭐 상속 또는 뭐 증여를 했다. 그건 주식은 돈이니까 돈이 타인의 계좌로 갔으니까 10%의 세금을 붙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가정을 바꿔서 뭐 수학이고 간접증명법처럼 주식이 돈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주식이 돈이 아니고 물건이다라고 가정하면은 내가 상속 증여할 때 물건이니까 낼 필요가 없죠. 물건을 그냥 준 거니까. 내가 아들한테 연필 한 자로 준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생일 선물로 케이크 하나 준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안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건이면은 지출을 한 거니까 주식을 내가 살 때 10% 세금이 붙여야 됩니다. 왜? 내가 돈으로 물건을 샀으니까, 지출을 했으니까. 근데 주식을 살 때 10% 세금 미리 띄고 주식을 사면은 실제로 주식 투자해서 10% 이익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붕괴하게 됩니다. 아무도 주식을 안 사요. 왜? 주식을 살 때 10% 세금을 떼니까. 한 20%, 30%, 50% 이득을 볼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은 사겠죠.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주식은 돈으로 생각을 해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그 달러처럼 바꾼다는 개념을 적용해서 세금이 안 붙어야 되고, 돈이기 때문에 돈을 줄 때, 자녀에게 주식을 줄 때는 돈이 넘어간 거니까 10%의 세금을 붙인다. 왜? 타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가 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노트북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터치도 되고 이렇게 펜도 쓰고 한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이제 아까 주식이 물건이라고 했을 때 주식을 넘길 때 세금이 안 묻는다고 그랬죠. 이제 그 좀 자세히 하면은 내가 아들한테 연필을 하나 줬어요. 세금이 안 붙죠. 물건이니까. 가방을 선물했어요. 안 붙습니다. 옷을 사줬어요. 옷을 살 때는 세금이 붙지만 내가 옷을 아들한테 줄 때는 세금이 안 붙죠. 보석을 줬어요. 안 붙어야죠. 물건이니까. 자동차를 줬어요. 안 붙어야죠. 물건이니까. 내가 자동차를 살 때 10% 세금을 냈잖아요. 내가 아들한테 집을 줍니다. 세금이 안 붙어야죠. 왜? 집은 물건이고 내가 집을 살 때 10%의 세금을 벌써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집을 매매할 때, 집을 살 때 10% 세금을 내면 됩니다. 물건을 산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세금이 일체 없죠. 뭐 가지고 있든 보유하든 뭐 종합부동산이든 뭐 남을 선물하든 아들을 주든 딸을 주든 그거는 자기 마음이죠. 왜? 처음 집을 살 때 10%의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회사, 법인의 경우, 개인 사업도 같이. 이런 경우 어떻게 세금을 내냐면은, 운영할 때,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거 내잖아요. 돈을 낸 거지, 돈을 지출한 거니까. 법인, 10% 세금을 낸 겁니다. 내야 되죠, 법인. 운영할 때. 전기세 내면 세금 내야죠, 10% 내야 지출을 한 거니까, 지출. 내 원재료를 구매했어요. 식당에서 뭐 쌀을 사왔어요. 내가 지출을 했죠. 역시 10%의 세금이 붙어야 되죠. 계좌이체 하면 10%, 카드 써도 10%, 현금 내가 인출해서 사면 20%가 붙어야 되죠. 그럼 상대한테 가서 10% 깎으면 됩니다. 안 깎아주면 거래 안 하죠. 그리고 월급 주는 경우가 있죠. 월급 줄 때 계좌이체 하죠. 그때 10% 세금이 붙어야 됩니다. 운영할 때, 지출할 때, 물건 사올 때, 내가 필요한 물건 사올 때 지출하는 거죠. 월급 줄 때, 월급 내가 지출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노동력을 산 거죠. 지출했죠. 그러니까 10%. 그 나머지 뭐 법인세 이런 건 다 폐지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똑같고. 그리고 만약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부 법인카드를 쓰겠죠. 사장이 법인카드 만들어서 법인에서 법인카드로 돈을 보냅니다. 세금이 안 붙는다고 하면은 자기는 그 법인카드로 쓰고 다녀요. 세금이 안 붙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도 전부 그걸 따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부 전 개인이 전부 법인화가 돼버리죠. 1인 법인. 그러면 결국은 법인의 세금을 또 붙일 수밖에 없어요. 또 뱅글뱅글 돌아와서 처음으로 옵니다. 그러면 법인도 세금을 똑같이 냅니다. 개인처럼. 똑같이.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이 없죠. 주식을 줄 때는 주식은 돈이 됐으니까 10% 세금이 붙습니다. 부동산을 줄 때는 물건이니까 세금이 안 붙죠. 내가 이미 부동산 살 때 세금을 냈잖아요. 동산. 내가 보석을 살 때 세금을 냈어요. 줬어요. 세금이 안 붙죠. 그래야 되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 통장이 두 개예요. 하나는 아들 주고 하나는 내가 써요. 내 통장 돈 넣어가는데 세금이 안 붙어요. 아들은 그걸로 쓰고 다닙니다.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쓸 때는 10% 세금이 붙으니까 세금은 계속 붙죠. 단지 내가 아들한테 넘겼을 때 세금이 상속이나 증여할 때는 10% 세금이 붙겠죠. 왜냐면 통장이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하지만 이건 같은 통장에 세금이 안 붙는데 이것도 이제 방법을 만든다면은 나중에 이제 전자화폐로 간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1개인당 전자지갑을 하나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개 못 만드니까 이걸 방지할 수가 있죠. 카드도 하나만 만들어줍니다. 국가카드. 그러면 아들이 쓸 때는 만약 아들이 아빠 카드 쓰고 싶어요.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싶으면 아들이 아빠 카드 빌려서 갔으면 돼요. 아빠는 그동안 못 씁니다. 아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아빠 나갔을 동안 아들은 못 써요. 이제 굉장히 불편하죠. 그 불편을 감수한다면 상관없습니다. 나는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래.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난 통장이 여러 개 필요해. 뭐 적금 통장, 뭐 생활비 통장, 무슨 통장, 이러면 이제 전자지갑을 폴더화로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폴더식. 지갑은 하나인데 거기에 하위 메뉴 폴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뭐 적금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적금 폴더. 생활비 폴더, 무슨 월급 들어오는 폴더, 무슨 폴더. 폴더에서 폴더로 돈을 움직이는 거예요. 적금을 들면 그 폴더의 돈은 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통장 개념이 또 생기는 겁니다. 전자화폐, 전자지갑의 폴더화.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약간 섬뜩한 이야기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207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 고령 인구가 46%가 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46%. 그럼 계산해 봤어요. 0세부터 19세까지가 대략 한 15% 정도 될 것 같고 20세에서 65세까지가 한 40%. 두 개 합쳐서 55가 되니까 왜냐하면 46을 45로 1% 줄였습니다. 왜 이제 어린이보다 이제 총 장년층이 많냐면 애를 덜 낳기 때문에 인구수가 2배 이상 잡았어요. 한번 써볼까요?
0세에서 19세까지가 15%, 2070년 20세에서 64세까지가 40%, 65세 이상이 45%, 거기 46이었는데 45로 하겠습니다. 2070년, 지금 우리로서는 50년 뒤니까 거의 굉장히 먼 미래 얘기죠. 우리가 그때까지 살면 뭐 100세가 넘겠죠. 만약 그러면 이랬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된다고 2070년.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40%가 요 40%가 요 15하고 40으로 더한 60%를 부양해야 됩니다. 40%가 60%를 부양한다. 굉장히 힘들죠. 40%가 60%를 부양해야 한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자기 번 세금의, 아니 수입에, 지금처럼 세금이 아마 거의 7, 80%를 세금으로 내야만 될 겁니다. 왜? 부양해야 되니까. 여기는 미성년은 자기 월급을 한다 칩시다. 여기 부양하더라도 최소한 월급 50% 내야 됩니다. 무조건. 부자고 가난한 데 관계없어요. 근데 누진세 작동하면 부자들은 한 8, 90%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돈 벌 의욕이 떨어집니다. 번하면 안 하죠. 10억 벌어서 9억 세금 내고 1억 남았어요. 그럼 그냥 1억 벌고 말지. 뭐하러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10억 버니까? 안 하고 말지.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45% 절대 다수가 있습니다. 과반 조금 안 되지만 이 수가 투표를 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이 국회의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선 공약이 65세 이상만 위하는 복지를 내기만 하면은 대통령이 됩니다. 노인 복지만 하면은 대통령이 돼요. 왜? 절대다수가 찍어주니까. 그러면 그 노인 복지 공약은 뭐죠? 세금 많이 걷었으면 여러분들 생활 보장해줄게, 그 내용이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젊은 사람들 아무리 투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청장년층 아무리 투표해도 노인의 인구수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노인복지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 국회의원 못합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 청장년층이 패닉에 빠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패닉에 빠집니다. 그러면 국가가 붕괴하죠. 젊은 사람들이 청장년층이 패닉에 빠져서 일도 못하겠어. 세금도 못 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패닉에 빠지고 국가가 붕괴하면은 이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중 한 나라한테 먹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딴 나라를 먹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경제력으로 한 나라를 붕괴시켜버리죠. 특히 인구가 가장 무서운 변수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노령 인구의 증가가 가장 큰 무서운 변수입니다. 중국이 예전에 한 자녀만 낳고 두 번째 애부터는 등록조차 안 시켜줬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세 자녀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더 나라고 합니다. 왜? 미래를 보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보기 때문에. 14억 줄면은 중국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근데 이게 2070년, 50년 뒤인데 이게 늦춰질까요? 빨라질까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춰지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가속에 탄력이 붙어서 어쩌면은 10년, 20년 뒤에 바로 올 수도 있어요. 절대 다수인 노령 인구가 투표를 합니다.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국가 세금을 먹고 살아요. 젊은 사람들 그 돈 계속 다 대야 됩니다. 투표를, 이렇게 많은 수가 투표를 하는데 어느 누가 이 계층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중에 한 나라가 되겠죠. 중국이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또 일본 우리가 감정도 안 좋으니까. 중국이 5천년 동안 우리하고 잘 지내왔습니다. 옆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5천년 역사 동안 가장 많이 관계를 가진 나라가 중국이죠. 한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족은 우리하고 별로 전쟁을 안 했어요. 뭐 한나라 좀 했다고 하는데 수나라, 한족이 아니죠. 당나라,
신라 도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뭐 고백도 했지만 일단은 뭐 우리하고 전쟁을 붙은 건 별로 아니죠. 고려가 조금 뭐 치고했다고 하지만 수당 원나라 한족이 아니죠. 몽골 쳐들어와서 아주 큰 난리가 났습니다. 몽골 쳐들어와서 뭐 1차, 2차, 3차 뭐 아주 산별초크해서 나라를 한번 휘저었죠. 송나라 우리하고 잘 지냈어요. 고려하고 잘 지냈습니다. 당송이군요. 송나라 잘 지내고 원나라 몽고한테 아주 휘저었고 원나라 망국 명나라 되면서 명나라 우리하고 잘 지냈어요. 한족 잘 지냈습니다. 청나라 한족이 아니죠. 여진족이죠. 우리하고 친척이죠. 들어와서 난리치고 저기 뭐야 여기 남한산 가서 싹싹 빌고 머리 긁고 조아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민족들 한족이 아닌 민족도 우리하고 전쟁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엄청 피해를 줬었고 한족은 실제로 우리하고 큰 전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우리가 중국인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출산하지 않고 계속 노령인구 증가하고 계속 여기다만 정책을 투자하면 지금 대통령 나온 대선 후보들도 여기다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꾸 뭐 해준다고 합니다. TV 보면 어르신이라고 이제 뉴스 앵커들도 아주 씁니다.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TV 뉴스 앵커는 공적인 방송인데 거기다가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을까요?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는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는 있죠. 예측을 하면 지금 대비를 해야지 30년, 40년 뒤에 벌어질 일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금 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이 꼴 난다는 게 제 자그마한 예측입니다. 지금 세금 제도를 바꾸면 쓰는 만큼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줄 돈이 없죠. 세금이 적으니까 국가 운영만 하는 거죠. 그럼 노인도 어떻게 살라고?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자기 노후를 자기가 준비해야죠.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물론 늙어서 나이 들어서 힘들었을 때 돈 주면 좋죠. 근데 그 돈이 젊은 사람들한테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되면은 이 층이 투표한다는 거, 그러면 이 노령층만 위하는 정책을 내면 무조건 당선이 된다는 거, 그래서 국가가 젊은 층이 패닉에 빠지고 붕괴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중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아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결론은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